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를 미국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극소수의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혀가 크게 부푸는 대설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올 여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다른 비행편으로 갈아타는 한국발 여행객은 환승 시 짐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853명, 사망자는 189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074명, 사망자는 19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01명, 사망자는 7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86명,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를 미국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에 걸려서 입원할 정도였는데 이게 첫 번째 코로나19 집단 감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 전인 2019년 가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및 계절성 질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며 아팠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데이빗 애셔는 지난 3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아팠던 것이 첫 번째 코로나19 집단 감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내 고도로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에 걸려 입원하거나 중태에 빠질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 전 현직 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최근 폴리티팩트가 화상으로 주최한 코로나19 관련 사실 확인 행사에서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여전히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확신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원을 조사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동물 전염원에서 출현해 사람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공식 보고됐습니다. 초기에는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전파가 시작됐을 거란 가설이 힘을 받았지만 실험실 유출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 진화생물학자 제시 블럼, 영국 케임브리지대 라빈드라 굽타, 임상 미생물학 교수 등 과학자 18인은 지난 14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코로나19가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서 2월 세계보건기구 공동조사단은 우한 현지에서 기원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가 박쥐 등에서 중간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넘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실험실 유출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소수의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혀가 크게 부푸는 대설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대 치과대학과 이 대학 소속 제임스 멜빌 박사에 따르면 말하거나 먹지 못할 정도로 혀가 부푸는 대설증 환자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총 9명 보고됐는데 이들 가운데 7명은 최근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뇌졸중 이후 대설증이 나타났고 대설증 환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삽관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멜빈 박사는 코로나19에서 살아남은 환자의 혀 조직엔 염증 세포가 생긴다면서 이는 특정인들에게서 대설증이 나타나기 쉽게 만드는 요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환자들의 유전자상 공통점을 확인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젊은 층에서 드물게 발생한 심장 이상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리들은 CDC가 10대 및 젊은 성인 수십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이번 검토가 초기 단계이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증상들은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성인 인구 가운데 70%가 적어도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주는 뉴저지와 하와이, 커네티컷 등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는 커네티컷주와 하와이주,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 뉴저지주, 버몬트주에 이어 성인 인구 70%가 적어도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8번째 주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에게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진정 정상화된 상태로 독립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61% 이상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이 중 49%는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로는 49%가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했고 이 가운데 39%가 백신 접종을 만료했습니다. 다만 CDC가 지난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일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는 지난달 중순보다 50%가량 감소했습니다. CNN은 백신 접종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일부 공동체가 당국이 기대하는 광범위한 보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FDA 국장이 올 여름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조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유행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올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지난 21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향후 몇 주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유행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립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우 조용한 여름을 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후 겨울로 접어들면서는 다시 바이러스와 씨름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거의 1년 만에 미국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 아래로 내려온 데는 백신뿐만 아니라 따뜻한 날씨와 기존 감염자들의 면역력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 중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현재 인구의 절반가량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가정하면 꽤 높은 면역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3,300만여 명이지만 실제 감염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심히 행동하는 것도 최근 확진자 감소의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열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으로 갈 수 없다면서 이제 학교를 열 때가 됐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MSNBC 방송에 출연해 학교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면 완전한 회복으로 갈 수 없다며 뉴욕시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드블라지오 시장은 가을 학기에 일부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급감하고 화이자 백신의 사용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뉴욕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시민 10만 명당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어디서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면서 바로 지금 학교를 완전히 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 100만 명 중 60만 명은 원격 수업을 듣고 있지만 2021-2022학기가 시작하는 9월 13일부터는 전원 교실로 나가 수업을 들어야 하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전원 출근하게 됩니다. 뉴욕시에 앞서 인근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도 비슷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둔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주민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상점이나 식당, 체육관 등에서는 6피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6월 4일부터는 대형 실내 공연장에 대한 30% 제한을 포함해 실내 모임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기업 등이 실내 공간에 직원 및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그리고 역, 공항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법원 앞에서는 어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경찰의 무력 진압과 인종 편견에 따른 법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촉구했습니다. 23일 플로이드 사망 1주기 추모 행사 일환으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법원 앞에서는 수백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법원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재판이 한 달 전에 열렸던 곳입니다. 참석자들은 정의도 평화도 없다, 그의 이름을 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에게 살해당한 다른 흑인 남성의 초상화를 든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커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연사로 나선 흑인 인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 진압과 인종 편견에 치우친 법 집행을 금지하는 조지 플로이드 경찰 정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상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무언가 나오기를 원하고 연방법을 바꿀 무언가를 원한다며 투표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 때라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의 동생 테런스는 샤프턴 목사가 주최한 뉴욕 추모 행사에 참석해 플로이드를 포함한 다른 인종차별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경찰관 쇼비는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 여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다른 비행편으로 갈아타는 한국발 여행객은 환승 시 짐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한 수화물 검사 결과를 애틀랜타 공항과 공유해서 수화물 검사를 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은 지난 21일 한국국토교통부와 클라우드 기반 수화물 사전 검사 소프트웨어 체계인 원격 검색 시스템의 시범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이 개발한 원격 검색 시스템은 여행객이 출발한 공항에서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공유받아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원격으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시범 사업은 올 여름 시작되고 인천국제공항과 하츠필,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이 대상입니다.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델타항공도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전 보안요원이 원격으로 수화물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비접촉 보안 검색 수단을 제공하고 여행객의 경험을 개선하면서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배포한 파트너십 설명 자료에서 이번 시범 사업은 정부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면서 미국 입국 시 수속 소요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억 1,500만 달러, 한화로 무려 5,800억 원짜리 메가밀리언에 당첨된 복권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나왔습니다. 역대 9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스의 지난 21일 추첨에서 5자리 번호 6, 9, 17, 18, 48과 보너스 번호인 황금 메가볼 8까지 모두 맞힌 복권이 펜실베니아주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권의 당첨금은 5억 1,500만 달러로 한화 약 5,801억 원에 달하고 메가밀리언스 역사상 9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타간 복권 당첨금 중에서는 가장 큰 액수입니다.
메가밀리언스의 복권 당첨금은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수령하면 3억 4,86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번 복권의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복권을 판매한 상점의 정확한 위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미시간주에서는 여러 명이 메가밀리언스 복권 사상 두 번째로 큰 10억 5천만 달러의 당첨금을 타갔고 다음 달인 2월 16일에는 뉴욕의 한 커플이 9,600만 달러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일본에 대해 기존 여행 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를 발령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도쿄 하계 올림픽 취소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미국의 여행 금지 권고가 도쿄올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욕주 의회가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2월 26일 주의회에 발의한 한글날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1446년 훈민정음 반포에 따른 역사적인 의미와 배경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국어 재단이 공동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전하고 한글날을 뉴욕주 주민들도 함께 기념하자는 뜻을 리우 의원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계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이달 초 출범한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이 지난 20일 성명에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것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은 증오범죄 사건을 추적하기 위한 공통의 자료 기준을 수립하고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의 역사를 미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가르치는 초중등 및 대학 커리큘럼을 신설하는 등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에 앞장서는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는 데 모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자정 무렵 컴버랜드 카운티 페어필드 타운십 소재 이스트 커머스 스트릿에 있는 한 저택에서 다수의 초대객이 하우스 파티를 하는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파티 참석자들은 총소리가 나자 급히 집 밖과 도로 등으로 피신했지만 사고 현장에 있는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이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망자 외에도 12명이 더 총격을 받았는데 이들 중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때때로 적은 양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